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570쪽 서민경제 발전부터 하겠습니다. 서민경제 발전 같은 말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할게요. 필요치 않는 부분을 좀 뺄게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읽어도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부분은 혼자들 하셔도 상관없고요. 571쪽에 보시면 모내기법, 즉 이항법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직파법에서 이항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직접 파종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씨앗을 논에다 직접 벼씨를 갖다 직접 파종한다는 거죠.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생육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물에 떠서 썩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이항법에 쓸 경우에는 달라지죠. 이건 이제 모내기라 보통 얘기하죠. 네. 직접 모판에 벽씨를 뿌려서, 그죠? 네. 살아있는 애들만 이렇게 별도로 다시 이식시키는 거거든요. 되게 이 사람들 생육력이 되게 뛰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을 놓고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노동력이 되게 절약될 수 있어요. 노동력이 감소할 수 있고요. 대신에 수확량이 되게 증가될 수 있어요. 수확량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내기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봐야 되겠죠. 생산량이 일단 올라가고 노동력이 감소되기 때문에요. 자, 볼까요? 이 양법 보겠습니다. 고려 말에 시작되었다. 네, 고려 말에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등장했다. 그 다음에 일부 남부지방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됐다. 고려 말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또 등장했다. 뭐 여러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등장했다. 보급됐다. 이런 시작점들. 그 다음에 조선전기 아까 읽었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네. 조선전기 일부 남부지방에만 대한들. 일부 남부지방만. 그런데 정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이항법의 가장 핵심은 물이거든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일반화가 됩니다. 일반화가 됩니다. 다른 표현은 이 문제점 해결됐다는 거야.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수지, 자기 집에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보호가 확보됐다는 거야. 이게 확보됐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항법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생산량이 증가됩니다. 생산이 증가된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진 계기가 되죠. 네,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부자가 됐으니까 상관없죠. 근데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은 유민화 일단 떠돌아다닐 거야. 실패한 사람들은. 떠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야. 유민화가 되기 시작한다. 안타깝죠? 이런 분들은 유민화가 이루어진다. 떠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농이 된다. 떠돌아다니거나 소장농이 된다. 심각하죠? 왜냐면 이게 가장 안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사회 구조상 되게 안 좋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유민화, 소장농. 떠돌아다닌다. 소장농이 된다. 가장 안 좋은 현상들로 나타난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확대 효과 볼까요?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당 면적 생산량이 증가, 소득이 증가했다. 이모작에 대한 부분이죠. 이모작. 자, 우리가 10월이 되면 10월에서 11월,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죠?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우리가 추수를 하죠.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논에 있는 물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물을 쫙 빼. 그럼 여기에다가 보리를 심는 거야. 이걸 이모작이라고 부른다고.
예, 한 곳의 농지에다가 농작물을, 전혀 다른 농작물이죠. 물을 채워야 생산이 되는 벼농사와 물을 빼야 되는 밭농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모작이 성행하게 되었다. 보리를 이렇게 심는 곳은 생산량을 증가시킬 목적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량을 증대시킬 목적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보리는 조세의 징수가 아니에요. 보리의 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보리 농사를 짓더라. 그 다음에 지급번, 잡초를 제거한 일손을 덜게 된 노동력이 5분의 1로 감소되었다. 잠깐 언급드렸죠? 생산이 증가되고 노동력이 감소를 가져오더라. 한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밭농사 572쪽 피시기 바랍니다. 밭농사 견종법. 기존의 밭 1항에 씨를 뿌리는 농종법에서 밑줄 긋습니다. 밭 1항이 있고 고랑이 있죠. 그죠? 1항이 있고 고랑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항이고요. 그 다음에 움푹 파인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다. 이걸 고랑이라고 부른다고. 볼까요? 기존의 밭 1항에 씨를 뿌리던 농종법에서 그 밭 고랑에 씨를 뿌리는 견종법으로 보급되었습니다. 효과, 고랑은 1항보다 바람이 불 때나 가물 때 추위에 강하였고 노동력은 2분의 1 정도 절감, 수확량이 2배 내지 3배를 증가되었다. 이걸 살짝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의 재배. 대동법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상품 작물이 되게 히트를 칩니다. 대표적인 게 볼까요?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인삼, 생강 등의 재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황작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대체작물이 필요하겠죠? 그 구황작물이 전래됐습니다. 첫 번째 18세기, 일본에서 고구마,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고구마가 19세기 청에서 감자가,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헷갈릴 거야. 일본의 고구마, 청에서 앞에 한자를 살짝 넣으면 돼요. 북쪽에서 왔다 해서 북감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청나라에서 감자가 왔다, 북감자. 농기구, 쟁기썰에 세세랑 호미 등이 널리 사용됐다. 농농사에는 소를 이용한 쟁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시비법, 지력의 유지를 위해서 농민들은 거름을 주는 방법도 개선됐다. 후기에 퇴비, 퇴비는 동물들의 분변이 있죠. 그거가 풀을 섞어서 주는 걸 퇴비. 분뇨, 사람이나 동물들의 똥을 이용하는 것들, 석회 등 이렇게 주는 방법이 개선되었다. 생산량을 높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땅의 산성화를 막는 거죠. 땅의 산성화를 막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저수지 보겠습니다. 저수지. 재현사 설치, 현종 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변사 직속으로 재현사가 제방을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거죠. 재현사. 재현절목, 정조 때 저수지를 개인이 독점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재현절목이 반포되었다.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지급번, 당진의 합덕지, 연안의 남대지 등이 대표한다. 논의 비율, 18세기 중엽 이후에 밭을 논으로 바꾼 현상이 활발해졌다. 정조 때는 농경지 중 논의 비율이 밭보다 높아졌다. 됐죠? 농경기술의 변화, 정리한 여러분이 한번 쭉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작 보시죠? 아까 생산량이 증가되고 지주는 되게 좋아졌죠? 지주들은 이제 광작을 하는 거죠. 넓은 땅들을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땅의 경영 규모가 커졌다. 그 다음에 농민들은 제일 밑에 지금 하나 보시면 임노동자 밑줄은 거예요. 임노동자. 살짝 금자를 넣으면 돼. 금자. 임금 받는 노동자의 줄임말이야. 매일 하루하루 일당을
일당을 통해서 임금 받는 노동자, 임노동자로 전락되었다. 왜?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양법이 실패했다 보시면 돼. 이양법이 실패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양법에 성공한 사람들, 이양법이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광작을 경쟁하느냐, 임금 받는 노동자로 전락되느냐의 차이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74페이지 지대, 소장료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타조법. 지주가 소작에는 농지를 대주고 그 대가로 수확의 2분의 1 받는 것들. 병작 판수제와 비슷한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도조법. 네, 농민에 좀 더 유리한 제도 3분의 1입니다. 수확량의 3분의 1. 타조법과 도조법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숫자만 바꿔서 말장난하는 건 하는 거 이해는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타조법과 도조법의 그 박스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방식 2분의 1 병작반수, 정률이라고 하죠. 예, 정률. 도조법은요, 정액이라고 하죠. 도조법은 예, 정액지대. 되게 평균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를 얘기하면 정액지대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작료의 급납화, 제일 하단부에 소작료가 대동법 이후에 급납화 현상이 벌어지죠. 꼭 생산량을 줄 게 아니라 돈을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급납화 현상이 벌어졌다. 576페이지 민영수공업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발달 과정 중에 납포장, 네, 납포장의 별표 해야 되겠죠. 납포장. 3번에 공장한 페이지 봐야 되겠죠. 그럼 선대지 성호 별표 쳐야 되겠죠. 됐죠? 요거는 아까 했던 것들이 또 반복됩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 알다시피 공장안이죠. 이렇게. 공장안. 그 다음에 납포장. 공인. 도고. 사상의 발달. 요게 중요하죠. 왜? 네, 정적도 시작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수공업자들이 이제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죠? 공인, 초기 상업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거 다 중도화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자가 어린아이 아자예요.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거릴 정도죠. 초기 단계다. 상업 발전의 초기 단계다.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방금 했던 선대지 성업이 발달되었다.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상은 부산, 내상이라고 그러죠. 부산은. 그 다음에 서울, 경강상인, 개성, 송상, 평양, 유상, 버드나무 많아서 대동강변에. 그 다음에 의주는 만상. 만상이라는 이유는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물결 쭉 들어왔다가 약간 머무르다 다시 나가는 이런 곳을 갖다 우리 만이라고 부른다고. 만. 그 다음에 여기 쭉 들어왔다 나온 게 있죠. 이거 영일만 이렇게 하듯이. 요 지역에 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상이라고 부릅니다. 청가의 무역. 그 다음에 민영광산 볼까요? 민영광산에 관련된 부분. 지금까지 단독 문제는 나온 건 없고 큰 특 지문 정도 볼까요? 자, 조선 초기 민간 채굴 금지. 정부가 독점했다. 16세기 부역제 해이. 부역 농민 노동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 때로는 농사철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광산에 동원된 것을 거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재련 기술의 발전, 연상군대 효과적인 재련 기술은 연은분리법 또는 단천은연법이라고 하는데 개발되면서 단천 광산의 은 개발이 시작되었다. 17세기 설점 수세제 별표 효종연금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왜?
북벌 정책 펼쳐야 돼. 어영청의 군사가 2만 명 이상 증가됐어. 그 다음에 서인들이 서포트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해. 설점수세제. 민간 강산에 채굴을 허용하게 되었다. 대신에 그 점포를 이용 설치하게 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별장을 파견하여 세금을 걷었다. 별장 밑줄을 긋습니다. 별장제라고 합니다. 별장제, 설점수세제, 교정 때. 그 다음에 별장제. 여기는 호주의 관직입니다. 호주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죠. 별장이 파견돼서 직접 정부가 개발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수령이 이 모든 책임을 다 광산을 개발하는데 광산 개발업자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광산 개발업자 중에서 장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인력이 있을 거거든요. 전문적인. 이걸 전부 다 컨트롤하는 사람은 수령이거든요. 근데 수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광산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별장이라는 거 봐보세요. 정부 호주에 파견된 관리가 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비협조가 되면 절대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왜 실패하죠? 아니, 별장은 말 그대로 돈 거둬 전부 다 국가에 가져가는 거잖아. 수령은 뭐야? 자기 뒤 호주머니 챙길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자기 뒷주머니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지 않으면 수령은 절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거 실패해요. 별장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령 수세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오면 되는 거예요. 별장제 실패한 이유, 수령이 비협조. 그 수령 수세제로 다시 오게 되었다. 그래서 활기를 다시 띠게 되었다. 은광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은광을 왜 개발하려고 할까? 은광을 개발할 이유가 뭘까? 물론 정부의 수입을 증대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효종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북벌을 하는 데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될 거거든요. 이 북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광산 개발이에요. 도대체 청나라는 도대체 왜 은이 필요할까? 청나라에 왜 은이 필요할까? 다르게 표현하면 청나라의 물가가 엉망진창됐다는 거야.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물가가 올랐다는 뭐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쉽게 해서 봐봐. 분필이 있어. 하나에 1,000원짜리 분필을 생각해봐. 자, 오늘 내가 1,000원 주고 팔아서 장사하는데 선생님이. 근데 내일 아침에 1,000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내가 마이너스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마이너스 1,000원이 됐어. 현금 주고 내가 팔았어. 그럼 그 다음날 현금 주고 팔겠냐고 겁이 나서 못 팔지. 장사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 정도로 남아야 파는 거 아니야,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야, 그러면 우리는 은을 주면 팔게요. 은의 수요가 증가되기 시작한 거야. 은의 수요가 증가되니까 어떻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조선에서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조선에서. 조선에서 광산이 개발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근데 여기 가지고도 수요가 충당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부산에 있는 내상들에게 얘기해서 일본과 거래를 만드는 거야. 일본에서 은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상에 어디로 보낼까요? 송상에 보내는 거야. 송상은 다시 어디? 만상에 보내서 만상은 다시 청나라에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송상은 중개무역을 하는 거야. 송상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거야. 이게 가지는 다리 부산의 내상, 그 다음에 개성의 송상, 그 다음에 우주의 만상.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가 생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18세기 수령세제 아까 항목했고요. 그 다음에 잠체도 널리 성하게 됐다. 왜냐면 그 농사 짓는 것보다 광산에 가서 몰래 채굴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이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잠체가 성하게 되더라. 됐죠? 그리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등장합니다. 덕대와 물주입니다. 다음 단계가. 다음 단계. 수령수제에서 덕대, 전문 경영인입니다. 전문 경영인. 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주. 자본가죠. 돈 많은 자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대주는 거죠. 요즘에 CEO라고 보면 돼요.
보통 큰 대기업도 회장님이 계시고 회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그 각 파트별로 사장단이 있죠. 사장단이 중심이 돼 전문가들이죠. 얘들에서 운영된다. 그래서 물주, 덕대로 이렇게 구성되더라. 자, 순서 잘 보세요. 자, 조선 초기에는 국가가 통제했다. 광산을 갖다가. 그죠? 통제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효종 때 오면 어떻게 해요? 설점수세. 정부가 직접 설점수세제를 통해서 광산에 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고요. 17세기 넘어가면서 후반 넘어가면서 별장제. 정부가 이익을 다 가져가겠다. 실패. 이유는 수령이 비협조. 그래서 수령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면서 수령이 뒷주머니 챙길 수 있게 됐다. 그러한 다음에 전문적인 이제 물주가 등장하고 덕대들이 등장하더라. 선택지 지문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산업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581쪽에 보시면 사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581쪽에 사상 보겠습니다. 사상의 출현 17세기 그다음에 중도화가 등장했죠. 중도화라는 단어의 위주로 보면 됩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여기 중도화적 성격이더라 이렇게. 중도화적 성격이더라. 이제 도매하는 그 상업에 있어서 처음 아장아장하는 어린아이적 성격 이제 출발점이더라. 중도화적 성격의 특징들이 나타나더라. 그다음에 사상의 성장 17세기 후반에 사상의 활동으로 종로 일대 종로 밑줄 동대문 밖에 2연 남대문 밖에 7패 요거 이제 서울에 이제 사상들이 발달되는데 그 당시에 번화가였던 오늘날의 종로라든가 동대문 남대문에서 주로 사상이 번창되더라. 개인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금난 정권 시장의 금난 정권 금난 정권이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시전 상인들에게 주해주는 특권이 바로 이제 금난 정권이죠. 그걸 누가 혁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조태입니다. 정조태 금난 정권이 혁파됩니다. 그걸 밑에 보실까요? 금난 정권 철폐에 보낸 신의 통공에 밑주고 신의 통공. 즉 오늘날 종로에 유기전 상가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요.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 상인들 주변에 있는 난전을 풀었다. 금난정권. 이게 신의 통공이란다. 이건 정조임금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민정치, 백성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준 거고요. 그죠? 두 번째, 그 막대한 이익금이 노론들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노론들의 정치 자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신의 통공이라고 합니다. 정조의 정책입니다. 582쪽 도고 사상 했던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사상에 볼까요? 사상에 보시면 제일 밑에 대표적인 사상 송상 제일 밑부분에 582쪽 제일 하다면 송상 개성의 송상은 전국의 송방 요즘 아주 이렇게 하면 체인점이야. 체인점을 두고 활동을 강화했다. 인삼을 밑줄 긋습니다.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재배 판매하였다. 그 다음에 경강상의 오른쪽에 오늘날의 한강이죠. 지금도 한강을 중심으로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죠.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자, 운송업, 배를 이용한 운송업이 그 상으로 성장. 한강을 중심으로 삼아 서남 연해안으로 가면 미국, 소금, 어물 등 운송과 판매를 장악했다. 선박의 건조까지 활동 분야를 넓혀갔다. 그 다음에 583에 장시의 발달. 15세기 말 남부지방에서 개설되었다. 지울게요. 583. 잠시만요. (583에) 장시 봐요. 15세기 말 남부지방. 구체적으로 전라도 무안지역. 을 중심으로 처음 일기 시작했다. 자, 장시의 기능과 형태. 교역 장소.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겠죠. 예, 물건을 교환하였다. 정보교환, 장시를 통해서 정보가 전파되기도 했다. 장사꾼들에 의해서 됐죠. 그 다음에 장시의 형태, 보통 5일마다 열렸다. 원래 출발점은 뭐 한 15일 간격이었는데 점차 5일로 이제 구성되기 시작하죠.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서는 거죠. A라는 장이 5일, B라는 것이 10일, C라는 것이 15일, D라는 것이 20일, 이런 식으로 5일 간격으로 시장들이 그 주변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장시의 기능 확대, 강주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등이 상설화되기, 되게 상설화되니 뭐 장사 잘 됐다는 얘기죠. 매일 열렸다는 뜻이 됩니다. 5일이 아니라 매일 열렸다. 이게 장시라고 합니다. 장시.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보부상이더라. 참고로 보부상은 관허상입니다. 벗짐과 등짐의 합성을 하고 보시면 돼요. 벗짐과 등짐에 머리에 이고 등에다 지게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부상. 다음 페이지 584. 얘들은 보부상단이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기도 하더라. 보부상단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더라. 보부상단을 만들기도 하더라. 훗날 이 보부상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상공국, 고정임금제, 민비가 건의해서 만든 게 해상공국. 갑신정변 때 혁파되죠. 갑신대 혁파됐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시계도 새롭게 만들어지죠. 대한제국시계, 이런 것도 보부상 단체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져. 이해 가셨어요? 대한제국시계도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지더라. 아마 대한제국시 또 갑신정변도 치열하게 또 그걸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무역. 그 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585페이지에 대무역 한번 봐주세요. 자, 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통 이게 무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공무역, 사무역, 이건 밀수하는 거예요. 밀수.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에 거래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이건 개시라고 하고요. 여기는 후시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로 쓰기도 해요. 공무역, 개시, 사무역, 후시. 자, 그 오른쪽 그 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585쪽 지도 보세요. 제일 함경 북쪽 쪽 봐보세요. 경원지방, 그 다음 해령지방. 여긴 청나라와 개시란 얘기를 하잖아요. 개시 여기죠, 이렇게. 경원과 해령은 우리 조선과, 그죠? 조선과 청가 합법적인 공적 무역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도 좌측에 보시면 우주 봐보시죠. 우주. 압록강을 건너면 되는 거거든요. 증강, 개시와 후시가 있죠. 네. 개시, 후시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역과 사무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증강, 개시와 후시였고요. 그 다음에 우주 압록강을 넘은 봉황성에 책무후시라는 게 있어요. 봉황성에 책무후시. 책무에서는 밀수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과 해령은 공무역, 우주는 개시와 후시. 왜냐하면 여기는 압록강을 넘게 되면 되게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밀수도 할 수 있다. 이게 개시와 후시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압록강을 넘어버리면은 이제 개시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봉황성에서는
책문 후시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포인트만 잡아봐요. 그래서 그 지도에다가 동그라미 쳐 이렇게. 자, 경원의 시 하나, 그 다음에 만상 의주에 하나, 그 다음에 책문에 하나, 1, 2, 3 잡으시라고 이렇게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17세기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죠. 임질왜란 이후에 강해공 때 다시 이제 정상화되죠. 애관 개시를 통해서 오늘날 애관은 부산입니다. 네, 부산 초량에 있는 애관 개시를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이 또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라. 이때 교역품 한 페이지 넘기세요. 조선은 인삼, 쌀, 무명 등을 팔고 청해 수입한 물품을 넘겨주는 중개 무역을 하였다. 수입품, 우리 일본에 수입해오는 물건들, 은, 구리, 항, 후추 등을 수입, 은의 동그라미, 다시 청해 수출하더라. 무산의 대상이 누구에게 넘겨야 되겠어? 송상에게. 송상은 다시 만상에게 넘겨서 청해 수출하더라. 부산 초량에 애관이 개관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선 인삼, 쌀, 무명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 애들은 애관에서 좀 요즘 책을 나오는 것들 도자기를 주문 제작해서 일본 애들이 수입해 갔어요. 일본이 수입해 가기도 했어요. 하나 추가해 주세요. 거기다가 도자기를 주문 제작해서 일본이 수입해 가기도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요즘 주문자 상표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상이 이거예요. 즉 일본의 상품 이런 상품 되게 잘 팔려요.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사실. 사상의 활동. 아까 사상의 활동은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그래프만 봐주세요. 우리가 청에다 뭘 가져오고 뭘 수출하는지, 그 다음에 일본에 뭘 수출하고 무엇을 가져오는지, 그 다음에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이 송상이었다는 거. 예, 송상, 개성의 상인들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587페이지 화폐 유통 보세요. 화폐 유통. 자, 보겠습니다. 자, 화폐 유통의 배경. 상공업이 발달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화폐가 필요하겠죠. 종류 보겠습니다. 인조 때 상평통보 기본입니다. 가끔 숙종 때 상평통보가 처음 발행됐다 이러면 안 돼요. 숙종 때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밑에 유통본 디귿을 보세요. 숙종 상평통보를 법화로 삼고 18세기 후반에 전국 유통이 일상적인 거래에 상평통보가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숙종 때 훨씬 더 활성화됐다는 뜻이지 처음 만든 것은 숙종이 아니에요. 인조 때 처음 만들었어요. 외우는 방법? 아무리 봐도 상인들이 돈을 좋아하지. 상자의 동그란 인의 동그란 인조, 인, 상평의 상. 역시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돈을 좋아하지. 화폐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팔분체, 조선 통보 등의 동조를 만들었다. 팔분체. 글씨체가 이렇게 커졌어요. 10분의 8 정도의 글씨 규모, 그러니까 면적에 비해서 커졌다는 뜻이에요. 글씨체가 8분체라고 합니다. 8분체에 조선 통보 등이 동조를 주조하였다. 발행, 호조와 상평창의 주조. 점차점차 학대,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지방 간청에서도 전후기에는 화폐가 주조가 이루어지더라. 화폐의 유용성이 되게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화폐가 제작되더라.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나라 점이 어디서 화폐를 팔아요? 조폐공사겠죠. 유통, 인조 때 상평통보, 효종 때 김육의 건의에 의해서 북볼리안 군비 조달론이 다시 유통시켰으나 실적이 미비하고 반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단되었다. 숙종 때 상평통보를 법화로 삼고 18세기 후반에 전국주 유통돼 일상적인 거래가 상평통보가 되었다. 상평통보는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예, 1905년 메가타의 화폐 계획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예, 상평통보. 인조 때 만들었고 숙종 때 전성기를 이루고 1905년 메가타의 화폐 개혁으로 중단되죠. 화폐 개혁이란 상평통보를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일본의 엔화만 사용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일본의 메가타 화폐 계획이랍니다. 재정 고문으로 왔죠.
그다음 화폐 유통의 영향, 긍정 부분이 있을 거고 부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 볼게요. 거기 2번에 별표 나가겠습니다. 전항, 동전 정자고요. 그 항자가 흉년들 황자입니다. 흉년. 뭐가 흉년 들었다는 얘기죠? 동전이 지금 시중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동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뭘까? 네. 대부분 상인들이 돈을 많이 만질 거 아니야. 돈의 중요성을 많이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 자기 집에 곳간에 예, 비축, 쌀 비축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도 뭐야? 동전이 제작이 부족한 게 아니란 뜻이야. 뭐예요 그러면? 동전 충분한데 유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 유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전항이라고 불러요. 뭐예요 그럼? 자, 봐. 어떤 A라고 하는 마트가 있다 쳐봐. 여기에 물건이 이렇게 가득 쌓였다고. 근데 이 물건이 판매가 안 된다고. 판매가 안 돼. 왜? 사고 싶어도 뭐가 없어, 내 수중에? 동전 돈이 없다고.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마트에 물건이 가득 차 있다고.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를까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겠죠. 예. 전황 사태는 디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동전이 부족해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예, 마트에 물건이 가득 쌓여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현상들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전황에 요건 7급에 이미 기출됐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언제든지 9급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셨죠? 네, 화폐가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중요하다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저축하려고 하는 정신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자기 집 곳간에다가 이런 개짝에다가 그냥 동전을 꾸러미로 막 10개씩 20개 묶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동전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유통이 안 되니까. 짠돌이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안 팔린다는 얘기죠. 즉, 디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좀 이해 가셨어요? 네, 이해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지금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부분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588쪽에 화폐 사용의 변천 쭉 나와 있죠. 네, 요거 한번 쭉 여러분이 봐주세요. 네. 봐주셔야 합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네.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근대 태동기의 사회 파트로 이제 가야 되겠네요. 네, 좀 지울게요. 근대사의 태동기, 보겠습니다. 지금 그 그래프 한번 봐주실래요? 신분제의 동요 부분에. 네,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16세기 반상제 했을 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대부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이거거든요. 예, 양반 숫자가 적어야 가치가 커지잖아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원하는 거거든요. 18세기, 19세기는 어떻게 거꾸로 엎어졌죠. 역삼각형이 됐죠. 양반의 숫자가 증가되기 시작하죠. 노비 숫자가 감소하죠.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신분제가 동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신분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왜일까요? 임질이라는 이유부터요. 네. 그 많은 중인들과 농민들이 나의 꿈은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양반 숫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 상당수가 양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게 됐을 경우는 당연히 엄청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자, 볼까요? 591쪽 양반층의 분화. 자, 양반 증가의 원인, 합법적인 방법.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납석을 통해, 그러니까 국가의 쌀이 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이때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꼭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이 쌀을 일정량, 뭐 1000석이면 1000석, 2000석을 갖다가 정부에 납품하게 되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납속책 이거 갖다가 신분을 속량시켜 주겠다. 불법적인 방법, 족보를 사거나 이주하는 방법. 양반은 양반인데 허울뿐인 양반이 있거든요. 양반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빈궁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족보를 사가지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갑자기 뭐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뭐 박씨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양반의 계층분화, 권반, 정권을 찾은 소수의 양반들 권반이라고 그러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요. 그 대표적인 세도 정치가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향반, 정권에 밀려난 소수의 양반들, 기회를 얻지 못하고 향천사의 겨우 2세를 유지하는 사람들 갖다가 향반, 우리 고을의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잔반, 몰락한 양반들, 대부분 지역에서 서당이나 훈장을 활동했던 사람들, 잔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버려도 잔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군대식이 오면 짬밥 이랬듯이 버려야 할, 거의 뭐 잔반은 몰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잔반들은 동족마을 형성하죠. 동성마을. 그러니까 어느 한 마을에 한 100호 정도의 가구가 있는데 99%가 다 같은 성씨가 사는 거야. 박씨만, 최씨만, 이씨만, 김씨만, 뭐 정씨만, 이렇게 몰락한 양반들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592쪽 중간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요거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는 기득권들, 양반들 중심의 사회를 역사에 많이 담았다면 최근에는 중인계층하고 그 다음에 제 하층민들, 노비들의 이치를 잘 다루는 문제가 꽤 나오고 있다고요. 역사는 지배계급의 역사가 아니라 중인과 하층민들도 역사가 있다는 걸 갖다가 요즘에 트렌드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설들 볼게요. 첫 번째, 통청운동 보세요. 통청운동. 영정조 때 서울들 어느 정도 등용, 이들이 적극적으로 상속까지 올려서 과거처럼 문과를 볼 수 있게끔 해줬다. 영조, 통청유능. 그 다음에 정조, 결정타가 되죠. 유득공, 이동우, 박재가, 서희수, 일명 서울 사인방들이 문과 응시를 가능하게 되었고, 규장각의 검사관으로 등용될 수 있었다. 철종 때 서울호통이 서울차벽 완전 철폐됩니다. 완전 철폐되었다. 누구나 서울들이 문과 응시에 가능하게끔 되었다. 그 다음에 중인들의 신분상승운동 제일 하단부 보세요. 얘들도 소청운동을 하죠. 그러나 얘들은 실패. 정부에서 얘들의 뜻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인들의 활동 593쪽에 예례 문화 수행에 적극적이었다. 얘네들에서 예례 문화 되게 빨리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간계층의 활동에 의부분에 시설 조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중인들도 양반들처럼 시를 짓고 즐기기 위한 모임인 시사를 조직했다. 시를 짓고 낭독하는 요즘에 이런 모임이 있더라. 시사 모임이 조직되기도 시작하더라. 양반들은 이렇게 보이는 데서 많이 보이는 그럴듯한 건축물도 지어놓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중간계층들은 거리에서 주로 많이 할 데가 없으니까 이걸 이항문학이라고 불러요. 거리 이자, 거리입니다. 항구 항자. 어떤 거리라든가 어떤 항구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들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비에 관련된 해방 볼까요? 노비에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조선시 노비. 도망가는 노비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처사와 대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의 대책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한번 봐주실까요? 노비 공감법. 이거 이미 설명 한번 했죠. 노비 공감법. 공노비가 이제 애거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공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요즘에.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든 게 노비의 신공을, 그죠? 노비의 신공을 감해줬다. 어느 시기? 되게 잘 나오는 거? 영조. 그 다음에 노비 추세도감에, 요즘에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게 노비 추세도감, 효종 때. 도망간 노비를 찾고자 해서는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추격하지 말라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594 노비의 해방. 노비 해방 보겠습니다. 공노비 해방 별표 순조 때 1801년. 그 결과 노비의 6만 6천명 공노비가 해방됐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아버지 정조가 공사노비를 혁파하려고 계획을 했죠. 공노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석방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들인 순조가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것을 바톤 터치하죠. 그래서 순조 때 중앙관청에도 6만 6천 명을 해방.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 때 노비제는 완전히 폐지되죠. 중요하죠, 지금 현재. 공노비 6만 6천 명 해방. 순조 때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공사노비 제도가 완전 폐지되죠. 갑오개혁 때 1894년이겠죠. 자, 그럼 완전하게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가 신분제가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되면 신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분해방운동. 신분해방운동. 그 대표적인 게 진주 형평사운동이에요. 진주입니다. 전주가 아니고요. 붙였었더니 전주가 돼버렸어. 진주 지역의 형평사운동. 백정들이죠. 1920년대 초반에 형평사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법제적으로는 공사노비제도가 혁파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 사는 많은 노비들 입장에서는 혁파된 게 아니라는 거야. 신분해방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이렇게 하층민들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가적제도의 변화. 자, 조선 중기 이전까지,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까지 가족제도의 변화. 남기 여가혼.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 생활한 경우가 많았다. 되게 많죠.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살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다시 돌아오죠. 네. 남기 여가혼. 그 다음에 재산상속도 균분상속이죠. 자녀가 균분상속, n분의 1로 가져가는 것들이죠. 제사분담, 윤회봉사라고 하죠. 형제가 돌아가면서 산다는 것. 조선 후기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아버지 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되면서 이 변화는 주자간의 정법적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주자간의 정법. 정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또 정법이라고 하죠. 그죠? 정법적 구조다. 그 다음에 친형제도. 이제 후기가 되면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바로 결혼하자마자 바로 남자 집에 들어와 사는 제도를 친형제도라 불러요. 이건 보통 우리 여성들이 시집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장자 중심의 제사와 상속제, 큰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없었을 경우에 양자를 드리는 게 일반화되었다. 양자를 드리는 게 일반화됐다. 조건이 있어요. 같은 촌수여야 됩니다. 촌수가 넓거나 하지만 안 돼요. 같은 촌수에서 양반은 입양이 일반화됐다. 이거 조선 후기예요. 조선 고려하고 조선 전기까지는 양자 드리는 게 없어요. 후기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성마을, 잔반들이죠. 몰라간 양반들이 자기 고향에 낙향해서 같은 성씨만 사는 거야, 이게. 이해 가셨죠? 이걸 동성마을이라고 불러요. 조선 후기에 등장하고요. 599에 문중형성, 북의 친족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구성의 유대와 공동이익을 준 문중이 발달되었다. 족보편찬, 족보편찬. 17세기 이후에 족보가 되게 발간이 늘어났다. 자기 가문의 어떤 이세를 좀 자랑하고 싶고요. 어떤 이 후기가 되면서 양반들이 결속을 다지게 하는 것들이죠. 또 신분제 사회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임진왜란 이후에 훨씬 더 16세기 후반부터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족보라든가 이계 질서를 더 강화시키죠. 그래서 향락도 막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족보에 볼까요? 마저 해야 되겠다. 후기로 갈수록 애손의 수록 범위가 축소, 기록 순서도 연령에 따라 순서에서 선남 후녀로. 예전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그러니까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족보를 태어난 순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근데 연령순, 그 다음에 연령 순서에서 선남 후녀로 남자 중심의 윤리로 가더라.
가족의 윤리, 효와 정제를 강조하고 가부의 재갈 금지, 가부의 재갈 금지. 세종대왕 때 태종 때 만든 게 있죠. 예. 그 여성이 3번 이상 결혼하게 됐을 경우 그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금지시키는 거죠. 이걸 삼가 금지법이라고 하죠. 일명 재가 금지법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기록에 남기고 여기 자식 태어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과거 시험에 과거 응시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후기로 가면 또 이와 같은 게 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혼인제도, 뭐 연령은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 조선후기 혼인제도를 엄격한 조계원, 같은 성씨의 결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부 일처를 기본으로 서울 차별, 부인과 첩사의 엄격한 구분에 있어서 첩의 자식은 서울의 문과응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재산 상속에도 처벌했다. 중대까지는 재산 상속은 상관이 없었는데요. 요게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변동 볼까요? 호적. 3년마다 수정하여 작성했던 호적 596조 가고 있어요. 내용. 호구단지 주소, 직책, 이름, 나이, 본관, 처의 나이와 함께 자녀의 이름까지 다 기억했다. 용도. 국가에서 인구수를 근거로 공물과 군역을 부과할 목적이 가장 컸다. 호적조사.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인구 분포의 변화. 조선시대 인구는 대체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즉 하삼도의 전체 인구 50%가 살았다. 그리고 경기, 강원 20%, 평안도, 항해도 함경도는 30%가 거주했다. 자, 그런데 인구 증가 후기 봐볼게요. 후기 한번 봐보세요. 임진왜란 이후에 전란형으로 500만 내외로 인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 17세기 600만, 18세기 700만,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1000만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한성의 세종 때는 10만 이상이 거주하였다. 한성의 인구수는 임진왜란과 병자혼을 겪으면서 줄어들었다. 18세기도 20만이 넘게 됐다. 우리 병자호란 이후에 평안도, 함경도의 인구 변화 추이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 추이. 여기 함경도, 평안도 인구가 증가됩니다.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청과의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를 축적해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지. 함경도 지역, 평안도 지역에 인구가 증가됐고요. 돈을 많이 만지게 되면 그 자식들이 과거시험을 준비해서 조선 전격 완전 달라져. 조선 전기에 비해서 과거 급제자가 몰라보게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잡으세요. 이거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 쉴까요? 네, 쉬겠습니다.